제 토론문은 30쪽부터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불확실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왜 일어났을까 하는 그 배경 분석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요즘 거론이 되고 있는 한미 군사관계와 연관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불확실한 한반도 안보 정세의 배경으로 제일 큰 것이 저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미래 패권 투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국제정치학자들이 주로 이것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경제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래 패권을 놓고서 벌어지는 전쟁이고,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논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 지금 예를 들어 놓은 것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찰스 도란 교수라고 하는 분이 꽤 오래전에 제시한 이론입니다마는 파워 롤 갭 티오리라고 해요. 소위 힘과 역할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신흥국들은 대체로 봐서 힘이 증가되는 것에 맞추어서 국제사회에서 그 대접이나 역할이 따라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흥국들은 거기에 이제 불만을 품게 되고, 소위 스테이터스 퀘어를 깨고 싶어 하게 되죠. 지금 중국이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고, 그 고대의 이 그리스 도시 국가들 사이에 벌어졌던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건 아주 국제정치학자들이 그야말로 정말 늘 사례로 드는 겁니다만은, 패권 국가였던 스파르타가 신흥 국가였던 아테네를 미리 눌러서 그 패권 경쟁에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했던 전쟁이거든요. 이것도 20여 년 이상 벌어진 전쟁입니다. 제가 볼 때도 미중의 이 미래 패권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리라고 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 불안정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는 좀 제가 이 말이 맞는지는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패권 국가의 국가 이기주의가 여기 또 하나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권 국가는 당연히 미국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랜 세월 친미주의자로 이렇게 행동을 해온 사람이라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너무 친미주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친미가 아니고 미친파입니다. 미국을 칭하려고 하는 그런 파입니다 하고 농담을 합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은 패권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박스의 주도자로서, 이게 라틴말의 박스가 이제 영어로 피스인데요. 그 주도자로서 해야 되는 행동에서 좀 돌아서서 어떻게 보면은 소화적인 국가 이기주의 쪽으로 많이 돌아선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거기 참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조폭의 세계에서도 두목이 너무 자기 이득만 챙기면은 그 조직은 결국은 흔들리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패권 국가가 사실은 박스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패권 국가가 생각하는 국제관계의 어떤 룰이란 말이죠. 그 틀 속에서 다 같이 공동 번영하고 공동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이제 패권 국가가 할 일인데, 그렇게 되자면 그 패권 국가는 상당한 정도로 이 관용적이어야 되고 포용적이어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약자를 또 감싸 안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했던 것들을 보면은 과연 패권 국가로서의 정말 올바른 그런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과거 로마 제국도 그렇게 했고 또 영국이 패권을 가졌을 박스 브리타니카 시대에 영국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박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이름을 아직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레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그런 그 박스의 시대를 열었는데 이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소화적인 어떤 이 국가이기주의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보호무역주의라든가 경제적인 무한 경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제 정세를 좀 더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고조된 그런 상태로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북한 핵 폐기의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이번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건 뭐 우리가 결렬이 아니라고 아무리 강변을 해도 그건 결렬이 사실이기 때문에 결렬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6월달, 금년 6월달 이전에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번 제2기 재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동력이 확실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6월 이전에 뭔가 양쪽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그런 형편이고요. 이번에 이제 협상 결렬이 왜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한 것입니다만은 저는 가장 큰 것이 뒤에 이제 33쪽 쪽에 나옵니다만은 영변만 북한이 포기를 해도 미국은 금강산과 개성을 열어주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이 말들을 누가 했냐면 우리나라의 관변학자들이 주로 이걸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저는 김정일한테 나쁜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김정일이가 이거 내가 좀 버티면은 이거 받아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트럼프가 그 예상과 달리 플러스 알파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거 못하겠다 하고 그런 바람에 이게 이제 저는 깨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 유엔 제재가 그동안에 11건이 있습니다만은 2016년 이후에 이제 6건이고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5건입니다. 그 5건 가운데에서 2356호는 주로 그 무기 거래를 했던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니까 그것은 이번에 아마 북한이 거론하지 않았을 거고 2270호, 2321호, 2371호, 75호, 2397호 아마 이 5개인데 그 가운데서 제가 보기에 가장 북한이 신경 쓰고 반드시 풀고 싶었던 것이 2375호였다고 저는 봅니다. 2375호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항목에 섬유 수출이라든지 합작 금지와 관련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합작 금지라는 게 바로 개성공단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풀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것을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그 원인인데 제 나름대로 그 관전평을 이제 써놨습니다만은 뭐 그건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다만 이 회담이 결렬됐을 때 저만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도 왜 그런지 저는 한 골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 골 넣었구나. 게임이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아직 계속 진행 중인 경기니까. 다만 지금 이제 한 골 정도 넣었으니까 앞으로 조금 잘 하면은 골 먹지 않으면 1대0으로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제가 보기에 이제 스몰 딜을 안 됐으니까 이번에 사실은 트럼프는 빅딜에 가까운 걸 요구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양자 간에서 미디엄 딜 쪽으로 어떤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아인혼이 얘기한 거하고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좀 미국이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이 신경이 그런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북한 핵이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결렬이 북한에게 굉장히 타격이 심하겠지만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어쩌면 조금 더 괴로운 상태로 가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어떤 결말 쪽으로 갈 수도 있느냐 하면 미국 본토를 안보 담보를 받는 척, 다시 말해서 ICBM을 확실하게 포기하는 조건으로다가 불완전한 북한 핵폐기를 합의해 줄 가능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워싱턴에 그 세미나가 있어서 그때 갔을 때도 지금 이 얘기를 해서 그 악몽의 시나리오가 오게 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일본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죠. ICBM이 폐기된다고 해도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같이 한국과 일본을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지금 현재 ICBM보다, 북한의 ICBM보다 핵과 결합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인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가야 될 두 나라에게 악몽의 시나리오인데, 그 경우에 한국이 선택지가 무엇이겠는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2016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공개적 한시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과연 이런 정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저는 우리의 마지막 선택지는 아마 그것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한미 군사관계와 우리 안보. 근데 이제 안보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은 세계의 동심원으로 이렇게 설명됩니다. 맨 가운데에 방위가 있고, 그 바깥 원이 이제 억제고, 맨 바깥 원이 소위 안보 환경 조성, 영어로는 이제 environment shaping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 그 부분은 이제 외교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현재 실정에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외교가 실종돼 있어서 그 환경을 제대로 설정해 주는 역할이 이미 어디로 가고 없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그것이 좀 걱정이 되고요.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저는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인류 역사에서 종전선언이 됐건 평화협정이 됐건 불가침 선언이 됐건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가 중단기적인 차원으로나마 지켜졌던 경우가 20%가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오히려 그런 선언, 협약 또는 조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침략자의 침략 야욕을 부추기고, 또 침략을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정신무장이 해이하게 되고 실질적인 방어의 어떤 태세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결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전쟁을 오히려 부추긴 그런 현상이 오히려 80% 이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굳이 여기 예를 뮌헨 협정이나 파리 협정을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확실하게 이 세력을 굳히는 마지막 전투가 1614년 하고 15년에 걸쳐졌던 오사카성 전투인데, 그때 14년에 함락이 되지 않았을 때 그 평화 협정을 요구를 했죠, 도쿠가와가. 그러고서 뭘 했냐면 그 조건으로다가 오사카성 주변에 해자를 메우는 걸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 싸우다 지치니까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해자를 메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함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또는 이런 것들에 매달릴 그런 시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특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런 9.19 남북 군사 합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종전선언의 당위성을 그 대회에 얘기하고 다니는 이런 짓들은 사실은 국민들의 이 방위 의지를 약화시키고 실질적인 우리 국군의 이 방위 태세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치는 얘기를 드릴 텐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패권 국가의
에고이즘에 좀 빠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소위 현실주의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오프쇼어 밸런스, 반드시 대륙에 발을 붙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패권 도전 세력을 억누를 수 있다고 보는 그 이론이거든요. 이것이 그게 6.25 전쟁 직전에 그 애치슨 라인도 바로 그런 거고, 지금 현재 북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필요 없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는 것도 일본 선만 유지하면은 충분히 중국을 압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 현 정부가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 이번에 그 방위분담금 그걸 보면, 제가 어떤 요 직전에 그 평론에 방위분담금을 1조 2천억 원 정도로 해서 단연 계약을 하는 것이 양국에 도움이 되니까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썼더니 어떤 분이 아야 1조 400억 원 정도로 다 끝날 거를 넌 왜 1,600억 원을 더 줘야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정신 나간 놈이다 하고 어떤 선배가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선배님 그게 아니고 이게 1년 계약이 되는 게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금년에 새로 이걸 협상을 할 때 그거보다 더 큰 돈을 우리가 물어내야 될지도 모르고, 그거보다 더 큰 위험은 뭐냐 하면은 1년에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지위가 그만큼 불안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나오는데 단연 계약을 최소한도 종전처럼 5년 계약을 맺어놔야 미군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오히려 1년 계약을 저쪽에서 한번 운을 띄었다고 해서 그걸 덜커덕 받아내고 조금 줄인 걸 가지고 만족해서 그걸 할 그런 시기가 지금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써놓은 건 이런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동북아의 안보 구도는 한미일 삼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 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일본은 한국 안보를 위한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그것을 미국이 꼭대기에서 조정을 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을 취하고 있고, 일본하고는 각을 세우고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70년 이상 유지되어 왔던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안보 안정구조인 한미일 공동운명체 구도를 깨겠다는 거하고 이게 다름이 아닙니다. 만일 미국이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등골이 오싹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 좀 개탄스러워서 이 얘기를 쓴 겁니다. 우리 유 장군님도 칸트를 많이 거론을 합니다만 제가 즐겨서 인용하는 게 바로 칸트의 평화는 돈으로 사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특이한 주장을 이분이 했어요. 그런데 이건 적에게 돈을 줘서 평화를 사라는 뜻이 절대 아니죠. 돈으로 사람을 사고 무기를 사서 네 자체의 방위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동맹도 돈으로 결국 사는 겁니다. 그게 방위분담금이에요. 로마 시대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교훈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 제가 평화는 돈으로 사고 피와 땀으로 지켜야 된다고 했지만은 훈련이 없는 군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 축구팀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안 시키면은 월드컵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훈련이 이제까지는 중단이었는데 요번에 하노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UFC 폐지란 말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43년 만에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중단된 것은 언제든지 다시 복구시킬 수 있지만은 폐지를 일단 했고 나면 복구가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걱정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